백화점 VIP 라운지는 평일 오전임에도 은은한 조명 아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조세영은 지정된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직원이 내온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분명히 로얄 밀크티를 주문했잖아요. 이건 너무 연하네요.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바로 새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조세영은 손을 휘휘 저으며 대답했어요. 됐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오늘은 쇼핑할 기분도 안 나네요. 직원이 물러가자 조세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2세 중견기업 부장의 아내로 살아가는 그녀의 일상은 늘 이런 식이었죠. 자신이 상류층이라 여기며 그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백화점에서도 일반 매장이 아닌 VIP 룸에서만 쇼핑했습니다. 조세영은 핸드백을 챙겨 일어났어요. 오늘은 기분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 남편이 승진 소식을 기대했는데 또다시 무산됐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 정도 능력도 없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차피 처가 덕에 지금까지 승승장구해왔으니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백화점을 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주차 안내원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객님, 차량은 어디에 주차하셨나요? 어디긴요. 당연히 VIP 구역이죠. 조세영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안내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오늘은 VIP 구역에 공사가 있어서 임시로 다른 구역을 안내해드렸을 텐데요. 아니, 어딜 보고 주차 유도를 해요? 제가 왜 일반 구역에 차를 댔겠어요? 조세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관리자 불러보세요. 당장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지만 조세영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결국 관리자가 나와 사과했고 조세영은 겨우 진정했습니다. 4시간만 낭비했네요. 조세영은 투덜거리며 차를 찾아 걸어갔어요. 차에 오른 조세영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골프 모임 단체방에 알림이 여러 개 와 있었어요. 오늘 오후 2시 강남의 유명 골프장에서 모임이 있었죠. 시계를 보니 벌써 12시 30분.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고 가야 했습니다. 조세영은 남편의 회사에 대해 생각했어요. 중견기업이라고는 하지만 꽤 규모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회장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었죠. 아니, 관심도 없었어요. 남편이 부장으로 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결혼 초에는 남편의 승진에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그저 현상 유지만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임원도 나를 못 건드리지. 조세영은 중얼거렸어요. 처가가 회사 초기에 투자했다는 사실은 남편 직장 생활에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조세영은 남편의 동료들을 만나도 늘 당당했고 때로는 거만하기까지 했어요. 집에 도착한 조세영은 서둘러 골프웨어로 갈아입었습니다. 시간이 빠듯했어요. 늦으면 또 잔소리 들을 텐데. 조세영은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세영은 핸들을 꽉 쥐고 속도계를 힐끔거렸습니다. 이미 시간은 1시 40분, 약속 시간까지 2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강남에서 골프장까지는 평소 같으면 30분은 걸리는 거리였죠. 아,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조세영은 혀를 찼습니다. 마침내 큰 길을 빠져나와 좁은 이면도로로 접어들었어요. 골프장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은 아니었지만 조세영은 이 길이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좁은 도로를 달리던 중 멀리서 한 노인이 천천히 길을 건너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세영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어요. 저 정도 속도면 내가 지나갈 때쯤이면 다 건넜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노인의 걸음은 생각보다 느렸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거의 다다랐을 때 조세영은 급하게 경적을 울렸어요.
비켜요, 늙은이. 조세영은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습니다. 노인은 놀란 듯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조세영의 차와 노인 사이의 거리는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브레이크를 밟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노인의 몸이 비틀거렸어요. 그리 세게 부딪힌 것은 아니었지만 노인은 중심을 잃고 천천히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조세영은 당황했지만 곧 차에서 내렸어요.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걱정이 아닌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어디길 한복판에서 그렇게 느릿느릿 걸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조세영은 노인에게 다가가 소리쳤어요. 지금 내가 골프 약속 늦게 생겼잖아요. 노인은 바닥에 누운 채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나이가 지긋해 보였어요. 머리카락은 희끗했고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지금은 먼지로 더럽혀진 상태였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호흡이 불규칙했습니다. 없다니요? 당신이 그렇게 느리게 걸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어디 아픈 거예요? 조세영은 여전히 화가 난 목소리로 물었어요. 노인은 대답 대신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주변에 있던 몇몇 행인들이 상황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여성이 노인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어요. 괜찮으세요? 119 불러드릴까요? 아, 됐어요. 조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별로 세게 친 것도 아니고 보험 처리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노인분이 많이 아파 보이세요. 여성이 말했어요. 그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원래부터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조세영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행인이 말했어요. 그래도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요. 무슨 신고요? 제가 뺑소니라도 친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조세영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냥 보험 처리하면 되는 일이라고요. 하지만 이미 누군가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어요. 조세영은 한숨을 쉬며 자신의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아, 정말 최악이네. 조세영은 중얼거렸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가슴을 손으로 부여잡고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습니다. 조세영은 그런 노인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조세영은 휴대폰을 꺼내 골프 모임 단체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교통사고로 늦어요. 먼저 시작하세요. 경찰차 2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멈추고 2명의 경찰관이 차에서 내렸어요. 한 명은 곧바로 바닥에 앉아있는 노인에게 다가갔고 다른 한 명은 조세영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차량 운전자 분이십니까? 경찰관이 물었어요. 조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경찰까지 오나요? 그냥 보험 처리하면 될 일인데. 경찰관은 조세영의 말을 무시하고 사고 상황에 대해 질문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기 저 할아버지가 도로 한복판을 너무 느리게 걸어서 그만. 조세영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경적도 울렸는데 피하지도 않고 그래서 약간 부딪힌 것뿐이에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요. 주변에 모여있던 시민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게 아니에요, 경찰관님. 이 여자분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노인분을 친 거예요.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는 오히려 소리를 질렀어요.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조세영은 항의하려 했지만 또 다른 시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봤어요. 경적 울리면서 비켜요. 늙은이라고 소리치는 걸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후에도 노인분에게 미친 거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조세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순간 당황해서 그랬던 거예요. 제가 골프 약속이 있어서
조금 급했거든요. 경찰관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급하다고 사람을 치고 소리를 지르면 되는 겁니까? 노인을 살피던 다른 경찰관이 다가왔어요. 응급차 불렀습니다. 노인분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요.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조세영은 속으로 짜증이 치밀어 올랐지만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느끼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 정말요? 그럼 병원비는 제가 다 부담할게요.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일단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운전면허증도요. 조세영은 마지못해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신분증과 면허증을 건넸습니다. 경찰관이 정보를 확인하는 동안 멀리서 구급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노인을 살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노인을 들것에 옮겼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저기요, 정말 괜찮은 거 맞나요? 조세영이 불안한 듯 물었어요. 구급대원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해요. 조세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같이 가야 하나요? 보호자분이 필요합니다. 혹시 연락 가능한 가족이 있으신가요? 구급대원이 노인에게 물었어요. 노인은 산소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전화해 주세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경찰관이 노인의 휴대폰을 받아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보호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노인은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어요. 내 이름은 김태선이라고, 아들은 김준혁. 그 순간 조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태선?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경찰관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준혁 씨 되십니까? 여기 강남경찰서 소속 박민준 경사입니다. 댁의 아버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현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 중이십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경찰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네, 가해 차량 운전자는 현장에 있습니다. 조세영이라는 분이세요. 경찰은 조세영을 힐끗 보았어요. 네, 아버님 상태는 응급한 것 같습니다.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계세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통화가 끝나고 경찰관은 조세영에게 말했어요. 피해자분 아들이 곧 병원으로 온다고 합니다. 저희도 지금 병원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운전이 가능하시면 따라오세요.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조세영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고 경찰차가 그 뒤를 따랐어요. 조세영은 천천히 자신의 차로 걸어갔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김태선. 왜 이렇게 익숙한 이름이지? 차에 오른 조세영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몇 번 울리다가 남편이 받았어요. 여보, 나 지금 큰일 났어. 조세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남편 장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차로 노인을 쳤어. 그런데 그 노인 이름이 김태선이래. 조세영이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남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김태선이라고? 우리 회사 회장님 이름이? 조세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야 그 이름이 왜 익숙했는지 기억났어요. 남편이 가끔 회사 이야기를 할 때 들었던 그 이름. 남편 회사의 회장 이름이었습니다. 장민우는 회사 사무실에서 급하게 짐을 챙겼습니다. 아내의 전화를 받은 후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어요.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장민우는 급한 가정사라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장민우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김태선 회장님을 차로 쳤다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평범한 하루였는데 단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것이 뒤바뀌었어요.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장민우는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기 전 다시 한번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어디야? 정확히 어떻게 된 거야? 장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고 있어. 조세영이 대답했어요.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 그냥 좁은 도로에서 노인이 너무 느리게 걸어서. 그래서 차로 쳤다고. 장민우가 소리쳤습니다. 세영아,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조세영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게 친 것도 아니고. 근데 노인이 가슴을 부여잡더라고. 알고 보니 심장에 문제가 있던 것 같아. 장민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난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갈게. 거기서 보자. 통화를 끊은 장민우는 차를 출발시키며 생각에 잠겼어요. 김태선 회장. 그는 장민우가 다니는 회사의 창업자이자 현 회장이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죠. 소문에 의하면 건강이 좋지 않아 요즘은 출근을 자제하고 있다고 했어요. 장민우는 아내 조세영과 김태선 회장이 만나는 상황을 상상하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조세영은 늘 자신이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내가 회사 회장을 차로 친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장민우는 급하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응급실을 향해 뛰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김태선 회장의 위치를 물었고 간호사는 2층 심장내과 중환자실을 안내했습니다. 중환자실 입구에 도착하자 조세영이 복도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의 옆에는 경찰관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여보. 장민우가 다가가며 불렀어요. 조세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왔구나. 상황이 좀 심각해진 것 같아. 장민우는 경찰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상황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피해자분이 심장에 문제가 있으셔서 지금 응급처치 중입니다. 보호자분이 안에 계세요. 경찰관이 대답했어요. 보호자분이요? 장민우가 물었습니다. 네, 아들분이 먼저 도착하셨어요. 김준혁 씨라고 하시던데. 장민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김준혁, 회사 부회장이자 김태선 회장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장민우의 직속 상관이기도 했죠.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와 함께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40대 후반 남성, 김준혁이었어요. 장민우는 그를 알아보고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회장님. 장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김준혁은 장민우를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 부장, 여기 웬일이야? 장민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어요. 조세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김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조세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고를 낸 사람이에요. 조세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김준혁은 조세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아,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친 사람이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조세영이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김준혁이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상태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얘기하죠. 김준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김준혁이 의사에게 다시 무언가를 물었고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난 후 김준혁은 장민우에게 다가왔어요. 장 부장, 잠깐 얘기 좀 할까? 김준혁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장민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조금 떨어진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김준혁은 장민우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 여자분이 자네 아내인가? 장민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회장님. 김준혁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네도 알고 있나? 아내에게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저희가 책임지고 보상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민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보상 문제가 아니야. 김준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심장에 문제가 있으셨어. 오늘 같은 충격이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더군. 장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많이 위험하신가요? 지금은 안정을 찾으셨어. 하지만 의사 말로는 앞으로 24시간이 고비라고 하더군. 김준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장민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어요. 김준혁은 고개를 들어 멀리 앉아있는 조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분이 평소에도 저런 성격인가? 김준혁이 물었어요. 장민우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경찰한테 들었어. 사고 후에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고 미친 거 아니에요? 라고 했다던데. 김준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장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장민우가 갑자기 회사를 나간 후 장민우가 일하는 부서 사무실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평소 꼼꼼하고 계획적인 성격으로 알려진 장민우가 급하게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부서원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장 부장님, 무슨 일 있으신 걸까요? 신입사원 김도현이 옆자리 동료에게 물었어요. 모르겠어. 전화 받더니 갑자기 안색이 변하더라고. 과장 박지훈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인사팀에서 일하는 이수진이 부서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혹시 들었어? 김태선 회장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대. 순간 사무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이수진에게 집중됐습니다. 정말이야? 어디서 그런 소식을? 박지훈이 놀라서 물었어요. 이수진은 목소리를 낮추며 대답했습니다. 부회장님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 회장님이 강남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셨대. 세상에. 누군가 탄식했어요. 많이 심각하신가요? 자세한 건 모르겠어. 다만 심장에 문제가 있으셔서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사무실에는 걱정스러운 수군거림이 퍼졌어요. 김태선 회장은 비록 최근에는 회사에 자주 나오지 않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창업자로서 회사를 키워온 그의 리더십은 많은 직원들의 귀감이 되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고가 난 거래? 김도현이 물었습니다. 이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자세히 안 알려줬어. 다만 가해 차량 운전자는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하더라고. 어떤 사람이 회장님을 치고 달아나려고 했대? 다른 직원이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달아난 건 아니래. 그냥 현장에 있었대. 이수진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말이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 무슨 말이야? 박지훈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수진은 주변을 둘러보고 더 목소리를 낮췄어요. 가해자가 오히려 회장님한테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라고. 길 한복판에서 느릿느릿 걷냐면서. 뭐라고? 여러 명이 동시에 놀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 무례한 행동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충격적이었어요. 혹시 장 부장님이 급하게 나가신 것도 이 일 때문일까?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두가 잠시 침묵했어요. 가능성은 있어 보였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때 마케팅팀 직원 하나가 뛰어들어왔어요. 방금 더 들었어. 김태선 회장님 사고 낸 사람이 누군지 알아? 모두가 궁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회장님 비서실에서 흘러나온 말로는 마케팅팀 직원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회사 직원 가족이래. 뭐. 충격적인 반응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누구?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물었어요. 마케팅팀 직원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아직 모르겠어. 다만 우리 회사 직원의 아내라고 하더라고. 사무실에는 더 큰 수군거림이 퍼졌어요. 누구의 아내일지 추측이 오갔습니다. 장민우가 급하게 나간 것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한편 회사 임원들이 모여있는 7층 회의실에서는 긴급 간부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부회장 김준혁은 없었지만 다른 임원들이 모두 모여 상황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현재 회장님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계속 관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경영지원실장 권혁중이 말했습니다. 부회장님은 병원에 계시고요. 가해자가 우리 회사 직원의 가족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재무이사 남진호가 물었어요. 권혁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민우 부장의 아내로 확인됐습니다. 회의실에는 충격의 침묵이 흘렀어요. 장민우는 회사에서 유능하고 성실한 직원으로 평가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전무 이민석이 요청했어요. 권혁중은 경찰에게 들은 내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조세영이 과속으로 노인을 치고 사고 후 오히려 소리를 질렀다는 내용까지 포함해서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민석 전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회장님 건강도 걱정되지만 회사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장민우 부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임원이 물었습니다. 권혁중은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은 부회장님 지시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임원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회사 창업자이자 회장이 직원 가족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은 전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회사 전체에 퍼졌어요. 휴대폰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소문은 빠르게 전파되었고 모든 직원들이 충격과 걱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조세영은 자신이 일으킨 소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지도 모른 채 병원 밖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전화기를 보며 골프 모임 단체방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불참 미안해요. 작은 사고가 있어서 병원에 있어요. 다음에 꼭 참석할게요. 조세영은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골프 약속이 취소된 것에 대한 아쉬움만 느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장민우는 거의 밤을 새운 듯한 표정으로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이 역력했어요. 사무실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직원들은 무언가 말을 건네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아무도 먼저 나서지 못했어요. 장민우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메시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오전 10시 임원회의실에서 긴급회의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석자 명단에는 모든 임원과 각 부서, 부장들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김태선 회장 참석이라는 문구가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장민우의 손이 떨렸어요. 김태선 회장이 직접 참석한다는 것은 이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어제 있었던 사고에 관한 내용일 것이 분명했어요. 시간이 흘러 10시가 다가왔습니다. 장민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7층 임원회의실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이미 여러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민우를 보더니 대화를 멈추고 어색한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장 부장, 회장님 상태는 어떠신가? 전무 이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민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제보다는 안정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다고? 다른 임원이 의아해했어요. 장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방금 알았습니다. 어떻게 오시는지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김준혁 부회장이 나타났어요. 그의 뒤로 2명의 직원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는 김태선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김태선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다들 걱정을 끼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제가 직접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서자 이미 대부분의 임원과 부장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김태선의 휠체어가 회의실 정면에 자리 잡자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김준혁이 말문을 열었어요.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모두 들으셨을 겁니다. 아버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현재는 응급처치 후 조금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어요. 김태선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어제 날 친 사람 누군지 알고 싶어. 김태선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어요. 김준혁은 노트북을 열고 회의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어제 사고 현장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모두가 상황을 정확히 이해했으면 합니다.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좁은 도로에서 천천히 걷고 있는 김태선의 모습, 그리고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조세영의 차량이 보였습니다. 차가 김태선을 치는 장면, 그리고 이어진 상황이 생생하게 펼쳐졌어요. 비켜요, 늙은이. 영상 속 조세영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민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고 조세영이 차에서 내려 김태선에게 소리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디 길 한복판에서 그렇게 느릿느릿 걸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골프 약속 늦게 생겼잖아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일부는 분노한 표정을, 일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민우는 그 자리에서 땅이 꺼졌으면 하는 심정이었어요. 영상이 끝나고 김태선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여성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의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모든 시선이 장민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저는 장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여자가 제 아내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은 듯 했어요.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김태선의 눈이 장민우를 향했고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자네 아내라고? 김태선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장민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책임지고. 김태선이 손을 들어 장민우의 말을 막았습니다. 자네가 직접 사과할 일은 아니네. 하지만 아내분의 행동은 매우 실망스럽군. 김준혁이 앞으로 나섰어요. 장 부장, 아내분은 사고 당시 저희 아버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까? 장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제 아내는 제 회사 일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김태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네. 내가 회장이어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저런 대우를 받는 것은.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태선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열었어요. 나는 법적으로 고발할 생각은 없네. 경찰에도 그렇게 말했어. 김태선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 장민우는 무릎이 떨렸어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자신의 회사 생활, 아니 인생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요. 김태선은 김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이,
인사 관련 안건을 설명해 주게. 김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오늘 이사회에서는 장민우 부장의 인사 조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마케팅부 부장으로 있는 장민우 씨는 지방 공장 관리팀으로 발령될 예정입니다. 장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방 공장 관리팀은 사실상 좌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동안 승진을 기대했던 그의 커리어는 이제 끝이나 다름없었어요. 또한 김준혁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3년간 승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의실의 임원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김태선이 천천히 휠체어를 돌려 장민우를 바라보았어요. 자네를 완전히 내보내지 않은 것은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해서라네. 하지만 이번 일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야. 자네 아내의 태도는 한 인간으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거였네. 장민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모든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태선은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우리 회사는 항상 인간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습니다. 직위고 나이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인격체로 대하는 것. 그것이 제가 평생 지켜온 신념입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장민우는 터질 듯한 가슴을 부여잡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이제 그는 아내에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뭐라고? 지방 발령? 조세영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말도 안 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거야? 장민우는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내에게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전했습니다. 조세영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죠. 분노, 충격, 그리고 부정. 어쩔 수 없어. 회장님이 직접 결정하신 일이야. 장민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회장이라고? 그래서 뭐,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 조세영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난 그렇게 세게 친 것도 아니야. 오히려 과잉 반응하는 거 아니야? 장민우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세영아, 넌 아직도 이 일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 회사 전체가 알고 있어. 임원회의에서 CCTV 영상까지 공개됐다고. 뭐? 조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영상? 사고 현장 CCTV. 내가 김태선 회장님에게 했던 모든 말이 담겨 있었어. 장민우가 말했어요. 비켜요. 늙은이, 미친 거 아니에요. 모든 말이 다 녹음되어 있었어. 조세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말과 행동이 모두에게 공개되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장민우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봐. 조세영이 화면을 보니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고 관련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어요. 중견기업 회장 교통사고 낸 갑질녀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댓글은 이미 수백 개가 달려 있었어요. 이게 뭐야? 조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겠어. 누군가 회사에서 정보를 유출한 것 같아. 장민우가 말했어요. 어쨌든 이제 이 일은 회사 내부 문제를 넘어섰어. 조세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현실이 서서히 그녀를 압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다음 주부터 내가 창원 공장으로 발령받아. 3년간 승진도 못해. 장민우의 목소리는 체념한 듯 했어요. 집은 팔아야 할 것 같아. 창원에서 새로 구해야 하니까. 창원? 조세영이 놀라 물었습니다. 서울 근교는 안 돼? 매일 출퇴근하면. 장민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창원까지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거기서 살아야 해. 조세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서울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내 활동은? 골프 모임도, 백화점, VIP 혜택도 다. 장민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세영아, 지금 그게 문제야? 우리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는데? 그때 조세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디스플레이에는 골프 모임 단체방의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조세영이 메시지를 열자 충격적인 내용이 보였어요. 조세영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 모임의 회원이 아닙니다. 최근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모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되어 전원합의 하에 제명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세영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나를 쫓아내겠다고? 장민우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이 소식은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질 거야. 조세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의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친구들의 메시지였어요. 모두 그녀와 거리를 두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지 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조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민우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그게 가장 큰 잘못이야. 다음 날 조세영은 평소처럼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적어도 쇼핑만큼은 그녀의 위안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VIP 라운지 입구에서 그녀는 막혀버렸어요. 죄송합니다만 고객님의 VIP 자격이 정지되었습니다. 직원이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조세영이 항의하려 했지만 매니저가 나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조세영 고객님, 최근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의 VIP 회원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안내문을 발송해드렸습니다. 조세영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백화점을 나왔어요. 그녀의 휴대폰은 계속해서 알림음을 울렸습니다. SNS에서는 그녀를 비난하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 여자로 불리며 그녀는 순식간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조세영은 편의점에 들렀어요. 물건을 계산하던 중 그녀는 계산대 옆 신문에서 자신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기사였지만 제목은 충격적이었어요. 중견기업 회장치고 소리 지른 그 여자, 알고 보니 직원 아내. 조세영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언론에까지 노출된 상태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장민우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야? 조세영이 물었습니다. 장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슬픔과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야. 뭐? 조세영이 충격에 빠져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나를 버리겠다고? 장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널 버리는 게 아니야. 넌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회장님이 아니었어도, 그냥 평범한 노인이었어도 내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을 거야. 그건. 조세영은 반박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혔어요. 넌 회장 아니라 진짜 사람도 안 보였던 거야. 장민우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아. 조세영은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단 며칠 만에 그녀의 화려했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 친구들, 사회적 지위, 모든 것을 잃게 된 그녀는 이제야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실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것은 그녀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다 그 할아버지가 회장이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됐겠어? 그녀는 중얼거렸어요. 장민우는 그런 아내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한 달 후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 조세영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고급 아파트에 살던 그녀는 이제 허름한 원룸으로 옮겨와 살고 있었어요.
이혼 절차는 진행 중이었고 장민우는 이미 창원으로 발령받아 떠난 상태였습니다. 조세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세영아, 괜찮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그래요. 조세영이 대답했어요. 아직도 모든 게 꿈 같아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거잖니. 이제라도 진심으로 사과를 해봐. 엄마도 그런 말을 해요? 조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는 그냥 평범한 교통사고를 낸 것뿐이라고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회장이라서 내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세영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슬프게 울렸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니? 통화가 끝난 후 조세영은 쓰라린 마음으로 과거를 회상했어요. 그날 이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떠났고 그동안 누려왔던 특별 대우도 사라졌어요.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그 여자로 불리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낡은 앨범을 꺼냈어요. 한때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 골프장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 백화점 VIP 행사에 참석했던 사진, 남편과 함께한 여행 사진들. 모든 것이 이제는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조세영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창원의 한 아파트. 장민우는 회사에서 돌아와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준혁 부회장이었어요. 네, 부회장님. 장민우가 공손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 부장 아버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셨네. 이번 주말에 서울로 올라올 수 있겠나? 장민우는 놀랐어요. 회장님께서요? 그래. 아버님 건강이 많이 호전되셨네. 퇴원하신 후 재택 치료 중이시지만 몇몇 중요한 일들은 직접 챙기고 계셔. 김준혁이 말했습니다. 다음 날 장민우는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김태선 회장의 자택은 강남의 한적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응접실로 들어섰을 때 김태선은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장 부장, 와주어서 고맙네. 김태선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민우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부르셔서 왔습니다, 회장님. 건강은 어떠신지요? 많이 좋아졌네. 이제 일상생활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 김태선이 대답했습니다. 자네 생활은 어떤가? 창원에서? 장민우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적응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새로운 환경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자네를 부른 이유는 따로 있네. 사실 자네를 지방으로 발령낸 것은 자네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어. 장민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자네가 거기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지켜보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자네 아내와 떨어져 있으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김태선이 말했어요. 장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회장님. 김태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려운 결정이었겠군. 하지만 때로는 그런 결정이 필요하기도 하지. 제 아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날의 일은 그저 표면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었어요. 장민우가 말했습니다. 김태선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태도는 가장 위험한 것이네. 지위고 나이고 성별이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해. 장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자네가 사과할 일은 아니야. 김태선이 손을 저었어요. 오히려 내가 미안하네. 자네 인생에 이런 영향을 끼치게 되어서. 장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오히려
저희가 회장님께 큰 잘못을 했는데. 김태선은 미소를 지었어요. 인생이란 게 참 묘한 법이야. 때로는 큰 시련을 통해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지. 자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 김태선은 서류 봉투 하나를 장민우에게 건넸습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 본사로 복귀하게. 새로운 부서의 책임자로. 장민우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회장님, 자네의 능력은 늘 인정했네. 이번 일을 통해 자네의 인격까지 확인했으니 더 중요한 역할을 맡길 수 있겠어. 김태선이 말했습니다. 한편 조세영의 원룸 앞. 택배 기사가 소포 하나를 들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조세영이 문을 열자 기사는 소포를 건네고 떠났습니다. 조세영은 의아한 표정으로 소포를 열었어요. 안에는 익명의 편지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간단한 문장만 적혀 있었어요. 진정한 반성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호기심에 USB를 컴퓨터에 연결한 조세영. 화면에는 사고 당일의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그동안 인터넷과 언론에 올라온 그녀에 관한 모든 기사와 댓글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조세영은 천천히 영상을 보며 그날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노인을 향해 소리치는 자신의 모습,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결과들. 내가 정말 저랬구나. 조세영이 충격에 빠져 중얼거렸어요. USB의 마지막 파일은 김태선 회장의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회사 내부 행사에서 한 인터뷰였어요. 저는 평생 사람이 먼저다라는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지위고 나이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 회사를 경영해온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본 조세영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반성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블루오션 크루즈 본사 60층 회장실에서 김서준 회장은 창 밖으로 보이는 새벽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출근 전 이 시간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입니다. 붉은 태양이 수평선 위로 떠오르며 만드는 장관은 35년간의 해군 생활 동안 수천 번을 보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을 설레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아름다운 풍경조차 그의 무거운 마음을 달래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상 위 태블릿에는 회사의 자랑이자 그의 평생 꿈이었던 초호화 크루즈선 프린세스호에 대한 악평들이 가득합니다. 서준은 태블릿을 다시 한번 들어 리뷰들을 읽어내려갑니다. 크루즈 여행이 버킷리스트였던 부모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하지만 연로하다는 이유로 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은 노인 고객을 귀찮아했고 휠체어를 탄 어머니는 마치 불청객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소위 아시아 최고의 크루즈라는 블루오션의 민낯입니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영어로 된 요청을 의도적으로 무시했고 레스토랑에서는 마치 귀찮은 손님처럼 대우받았습니다. 이런 차별이 있는 줄 알았다면 더 비싼 유럽 크루즈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서준의 굵직한 손가락이 리뷰를 계속해서 넘기는 동안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더욱 짙게 패여갑니다. 6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군인다운 날렵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그의 눈빛에는
깊은 실망감이 어려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20년 전 해군에서 전역한 후 크루즈 사업을 시작할 때가 떠오릅니다. 당시 주변에서는 은퇴한 군인이 무슨 서비스업이냐며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함선에서 수백 명의 승조원들과 함께 생활하며 터득한 조직 운영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다 위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국적도, 나이도, 지위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그가 해군 시절부터 줄곧 강조해온 말이었고, 블루오션을 창립할 때 내건 첫 번째 경영 이념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연안 크루즈 한 척으로 시작했지만 이러한 서준의 철학은 곧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은 블루오션의 따뜻한 서비스에 감동했고 입소문을 타고 회사는 급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크루즈 선사가 되었고 특히 최신의 선박인 프린세스호는 완벽한 서비스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보고 있는 리뷰들은 이 모든 것이 허상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집무실 문이 열리고 그의 아들인 현우가 들어섭니다. 38세의 현우는 미국 명문대 경영학과를 나와 세계 유수 기업들에서 경력을 쌓은 뒤 5년 전부터 블루오션의 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세련된 수트 차림의 현우는 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이미 무슨 일인지 짐작한 듯합니다. 아버지, 온라인 리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조회수를 올리려고 일부러 자극적인 후기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여전히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객실 점유율도 95%를 넘고 매출도 전년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현우의 말에 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습니다.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단다. 진정한 서비스의 가치는 통계나 매출액으로 측정할 수 없어. 서준은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액자 하나를 집어듭니다. 20년 전 블루오션의 첫 번째 크루즈선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 새하얀 선체에 페인트로 직접 쓴 모든 승객은 VIP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서준의 시선이 그 문구에 오래도록 머무릅니다. 현우야, 우리가 잃어버린 건 숫자나 매출이 아니야. 우리의 초심을 잃은 거지. 하지만 아버지, 시대가 변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감성적인 경영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효율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서준은 아들의 말을 가로막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게 무슨 효율성이고 노인과 장애인을 불편하게 하는 게 어떻게 수익성과 직결된다는 거냐? 순간 집무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깁니다. 아들의 말대로 시대는 분명 변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인간 존중이라는 가치만큼은 결코 시대의 변화로 포기할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하나의 계획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십 년의 군 생활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지휘관은 항상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나 통계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준의 눈빛이 다시 한번 번뜩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서준은 자신의 집 옷장 앞에 서서 오래된 옷가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0년 전 해군에서 전역할 때 입었던 민간인 옷부터 창업 초기에 입었던 낡은 정장까지 그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옷들입니다. 그 중에서 그는 특별히 낡은 면바지 한 벌과 오래된 체크무늬 셔츠를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제 이런 옷이 필요할 때가 왔구나. 서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어제 저녁 그는 프린세스호의 3박 4일 제주 후쿠오카 크루즈 일정에 예약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블루오션의 회장이 아닌 평범한 노인 승객으로 승선할 예정입니다. 김만석, 67세, 직업 은퇴자. 거울 앞에서 신분증을 바라보며 서준은 자신의 새로운 페르소나를 마음에 새깁니다. 가명으로 예약한 승선권에는 그저 평범한 노인 승객 하나의 정보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방 안으로 들어선 현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합니다. 이건 내가 해군 시절부터 늘 해오던 방식이야.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면 직접 현장에 가봐야 한다. 서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해군 시절 그는 종종 사복을 입고 수병들의 생활관에 불시 점검을 나가곤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시가 아닌 현장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그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군대가 아니잖아요. 제가 직접 조사팀을 꾸려서 실태 조사를 하겠습니다. 현우야,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조사팀이 가면 직원들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 진짜 모습을 보려면 아무도 모르게 가야 하는 거야. 서준은 침대 위에 놓인 옷들을 차례로 입어봅니다. 그의 반듯한 체격에 맞춰진 고급 슈트 대신 조금은 헐렁하고 구김이 많은 옷들이 그의 몸을 감쌉니다. 거울 속 모습은 더 이상 위험 있는 기업인이 아닌 평범한 노인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난 이미 예약금도 냈다. 블루오션의 환불 규정은 출항 일주일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걸 잊었나? 서준의 말에 현우는 작게 웃음을 터뜨립니다. 아버지는 이미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을 것임을 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프리미엄 스위트룸으로 예약하시지 그러셨어요. 일반 객실이면 충분해. 오히려 더 좋아. 대부분의 승객들이 이용하는 객실에서 직접 경험해봐야지. 서준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금장 시계를 풀어 서랍 안에 넣습니다. 대신 오래된 스테인리스 시계를 찾아 손목에 채웁니다.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는 신중함이 묻어납니다. 이봐, 우리 아들. 걱정 말게. 난 35년 동안 바다를 집처럼 살아온 사람이야. 3박 4일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 아버지의 말씀에 현우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뭅니다. 서준의 눈빛에서 그는 해군 제독 시절의 카리스마를 느낍니다. 그 시절 아버지는 언제나 부하들과 함께 현장을 누볐고 그것이 바로 모든 승조원들의 신뢰를 얻는 비결이었다는 것을 현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건강만큼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그렇게 무모한 사람으로 보이나? 서준은 마지막으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점검합니다. 의도적으로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평소의 장중한 걸음걸이 대신 조금은 느릿한 발걸음을 연습해 봅니다. 이제 그의 모습에서는 한치의 위험도 권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집을 나섭니다. 평소처럼 회사 기사가 운전하는 고급 세단 대신 일반 택시를 잡아 타고 부산항으로 향합니다. 이제 그의 특별한 항해가 시작됩니다. 부산항 국제크루즈 터미널은 이른 아침부터 여행객들로 북적입니다. 대형 크루즈선의 우아한 실루엣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줄을 서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낡은 체크무늬 셔츠를 입은 한 노인도 있습니다.
바로 김서준 회장입니다. 다음 분 승선 수속 시작하겠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젊은 여직원이 밝은 목소리로 외칩니다. 서준은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앞서 수속을 밟던 외국인 가족에게 직원이 보여준 친절한 미소가 자신의 차례가 되자 불편한 표정으로 바뀌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시겠습니까? 직원의 목소리에서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서준이 준비해간 가짜 신분증을 내밀자 직원은 대충 확인하고는 서류 작성을 재촉합니다. 여기 서명하시고 옆에서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빨리 부탁드립니다. 뒤에 손님들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서준은 천천히 서류를 읽어봅니다. 그러자 직원의 얼굴에 짜증이 서립니다. 어르신, 그냥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뭘 그렇게 꼼꼼히 보세요. 죄송하지만 계약서는 꼼꼼히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준의 말에 직원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는 옆자리 동료에게 눈짓하며 작게 속삭입니다. 요즘 어르신들은 왜 이렇게 까다로워? 잠시 후 서준은 승선 브리지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그를 급하게 밀치고 지나갑니다. 휘청거리는 서준의 어깨를 붙잡아준 것은 옆에 있던 외국인 노부부였습니다. Are you alright? Yes. Thank you very much. 영어로 감사 인사를 건네자 노부부는 반갑게 웃으며 자신들을 소개합니다. 토마스와 마리아, 독일에서 온 부부입니다. 그들 역시 프린세스호의 첫 승선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크루즈 여행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인상이 그리 좋지만은 않네요. 토마스의 말에 서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승선장에서부터 이미 서비스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프린세스호의 내부는 화려했습니다. 금빛 샹들리에가 빛나는 로비,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우아한 장식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서준의 눈에는 그 화려함 이면의 불협화음이 보입니다. 직원들은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승객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평범한 차림의 승객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대합니다. 객실로 가는 길에 우연히 한 가족과 마주칩니다. 휠체어를 탄 할머니와 그 가족들입니다.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두 명의 승무원이 지나가면서도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서준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휠체어를 밀어드리며 엘리베이터까지 동행하는 동안 가족들은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합니다. 할머니의 아들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말합니다. 휠체어 리프트가 있다고 해서 이 크루즈를 선택했는데 막상 와보니 시설만 있을 뿐이지 정작 도움을 받기는 어렵네요. 그들과 헤어진 후 서준은 자신의 객실을 찾아갑니다. 11층 일반 객실, 창문은 있지만 발코니가 없는 방입니다. 문을 열자 좁지만 깔끔한 공간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방 안의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느껴집니다. 서준은 객실 전화기로 프론트에 연락을 시도합니다. 3번을 걸어서야 겨우 응답을 받았지만 직원의 대답은 실망스럽습니다. 지금은 다들 승선 업무로 바빠서요. 나중에 기술팀에게 전달해 두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자신이 꿈꾸었던 블루오션의 서비스일까요? 서준은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아직 크루즈는 출항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이토록 많은 문제점이 보입니다. 프린세스호가 부산항을 출발한 지 6시간이 지났습니다. 붉은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는 가운데 서준은 자신의 일정표를 확인합니다. 오늘 저녁은 선상 공연과 함께하는 환영 만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메인 다이닝룸으로 향하는 길에서 서준은 아침에 만났던 독일인 부부와 다시 마주칩니다.
토마스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 선생, 우리 테이블이 주방 옆 구석으로 배정되었더군요. 다른 테이블로 바꿔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예약 없이 온 손님은 자리 선택이 불가능하다나요. 서준은 자신의 테이블 카드를 확인합니다. 놀랍게도 그의 자리 역시 주방 근처였습니다. 다이닝룸에 들어서자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테이블 배치가 마치 보이지 않는 계급처럼 나뉘어 있었습니다. 창가의 좋은 자리에는 VIP 객실 손님들이, 구석진 곳에는 일반 객실 손님들이 앉아 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이렇게 자리를 차등 배치하는 것이 블루오션의 정책입니까? 서준이 웨이터에게 물어보자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고객님의 객실 등급에 따라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규정상 변경은 어렵습니다. 이때 옆 테이블에서 한 노부부가 음식을 기다리며 한숨을 내쉽니다. 주문한 지 40분이 지났지만 아직 첫 코스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 VIP 구역의 테이블들은 이미 메인 디쉬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우리 테이블로 오시죠. 휠체어를 탄 어머니를 모시고 온 중년 남성이 노부부에게 권합니다. 아침에 만났던 바로 그 가족입니다. 그들의 테이블에는 아직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한참을 기다렸는데 함께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준도 자리에서 일어나 토마스 부부와 함께 그들의 테이블로 자리를 옮깁니다. 웨이터가 난처한 표정으로 제지하려 했지만 승객들끼리의 자발적인 자리 교환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프린세스홀을 극찬해서 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실망스럽네요. 휠체어를 탄 어머니를 둔 가족의 가장인 박민국 씨가 말합니다. 그는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은퇴하신 어머니를 위해 이번 여행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승객들은 2등 시민 취급받는 기분입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테이블의 분위기는 점차 따뜻해졌습니다. 국적과 나이를 초월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불편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오히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한 승객이 쓰러집니다. VIP 구역의 한가운데였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지만 승무원들은 우왕좌왕할 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합니다. 심장 발작 같은데요.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토마스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30년간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했다고 합니다. 서준도 즉시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산소 호흡기가 필요합니다. 의무실은 어디입니까? 토마스의 물음에 승무원들은 우물쭈물합니다. 서준은 순간적으로 결단을 내립니다. 의무실은 9층 선미 쪽입니다. 지금 당장 가져오도록 하세요.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잠시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다가 한 명이 재빨리 뛰어나갔습니다. 서준은 자신도 모르게 예전의 지휘관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보여준 침착한 대처 덕분에 환자는 무사히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서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시설과 고급스러운 서비스는 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서준은 자신의 객실 창문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봅니다. 문득 해군 시절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던 훈련들이 떠올랐습니다. 크루즈 여행은 단순한 유흥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대한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서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관찰자로 머물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크루즈는 후쿠오카 항에 정박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상륙 관광을 떠난 배 안은 한산했습니다. 서준은 일부러 배에 남아 더 자세한 관찰을 하기로 합니다. 식당에서 늦은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주방에서 요리사와 서빙 직원이 언쟁을 벌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서준은 귀를 기울입니다. VIP 룸에서 주문한 건 즉시 처리하라고 했잖아요. 일반실 손님들 주문은 잠깐 미뤄두세요.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벌써 30분째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배인님 지시사항입니다. 불만 있으시면 직접 말씀하시죠. 서준의 눈썹이 꿈틀합니다. 어제 저녁의 지연 서비스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차별 대우였습니다. 이때 한 젊은 승무원이 주방으로 급하게 들어섭니다. 큰일 났습니다. VIP 고객님께서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어제 저녁 식사 때문인 것 같다고. 주방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지배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주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채널 원장님, 아드님 일행 아닙니까? 빨리 의무실로 모시고 상황을 본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서준은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채널 원장은 국내 최대 병원 체인의 이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일행이 블루오션 크루즈를 이용한다는 것은 서준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음식은 전부 폐기하고 새로 준비하세요. VIP 구역 전체 메뉴를 교체합니다. 지배인님, 일반 고객들은요? 일반 고객들은 기존 음식 계속 서빙하세요. 아직 문제 제기한 분들 없잖아요. 서준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섭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준은 지배인 앞으로 걸어갑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VIP 객실 손님들에게 제공된 음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전량 교체하시는 거군요. 그런데 같은 주방에서 나온 음식을 먹은 일반 승객들은 그대로 두신다. 지배인이 불편한 표정으로 서준을 바라봅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건 내부 문제라. 내부 문제라고요? 승객의 건강과 안전이 내부 문제입니까? 서준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쉬쉬하며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즉시 모든 승객에게 상황을 알리고 전체 식당 메뉴를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되는 식자재는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손님께서 무슨 자격으로? 자격이요? 서준은 천천히 지갑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진짜 신분증을 꺼내 보입니다. 지배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주방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준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전 승무원 비상 소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승객들에게 현재 상황과 조치 사항을 투명하게 공지하세요. 하지만 회장님, 그렇게 되면 회사의 이미지가. 이미지요? 지금 승객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서준의 음성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35년간의 군 생활에서 단련된 지휘관의 카리스마가 물씬 묻어났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승객들의 신뢰입니다. 그들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협하면서 무슨 이미지를 논하겠습니까? 그때 주방 입구에서 누군가가 박수를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토마스와 박민국 그리고 다른 승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토마스가 앞으로 나섭니다. 저는 독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출신으로서 말씀드리자면 회장님의 결정은 매우 적절합니다.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즉각적이고
투명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박민국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호화로운 서비스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승객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원했던 것입니다. 서준은 모인 승객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신뢰와 기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프린세스호의 그랜드홀에는 전 승무원 200여 명이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서준은 단상 위에 올라 그들을 바라봅니다. 잠시 전까지 평범한 노인 승객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회장으로 밝혀진 상황에 승무원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안함이 역력했습니다. 서준은 천천히 낡은 체크무늬 셔츠의 단추를 풀어벗었습니다. 그 아래로 드러난 것은 해군 제독 시절 입었던 흰색 셔츠였습니다. 35년간의 군 생활이 몸에 밴 듯한 위험 있는 자세로 그는 승무원들 앞에 섰습니다. 지난 이틀간 목격한 모든 상황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승선 수속에서의 차별, 식당에서의 등급별 대우, 긴급 상황에서의 부실한 대처, 그리고 식중독 사태에서 드러난 이중적인 태도까지 서준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승무원들의 고개가 점점 더 깊이 숙여졌습니다. 갑자기 홀 뒤쪽에서 한 사람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현우였습니다. 식중독 사태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 긴급히 달려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변장을 하고 승선했다는 사실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서준은 아들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짓습니다. 이제 그가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것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서준은 주머니에서 20년 전 찍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블루오션의 첫 번째 크루즈선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당시 직원은 고작 30명이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사진을 들어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서비스는 숫자나 등급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모든 승객은 동등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안전과 신뢰야말로 크루즈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계가 아닌 평생을 바다와 함께 해온 한 선장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준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24시간 동안 모든 객실 등급을 없애고 모든 승객을 동등하게 대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VIP 라운지와 일반 라운지의 구분을 없애고 모든 공용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고 했습니다. 이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지만 서준의 눈빛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현우는 처음에는 반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난 후 그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서야 진정한 프리미엄 서비스가 무엇인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승무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잠시 후 한 젊은 승무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바로 첫날 서준을 무시하듯 대했던 접수 데스크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변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윽고 다른 승무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체념과 무기력함 대신 새로운 결심과 희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준은 그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 한편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이제 프린세스호는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바다를 건너는 여정이 아닌 잃어버린 가치를 되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프린세스호는 완전히 다른 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객실 등급에 따른 모든 차별적 요소들이 사라졌습니다. VIP 라운지의 문은 활짝 열렸고 레스토랑의 좌석 배치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승무원들의 태도는 더욱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벽부터 서준은 현우와 함께 주방을 점검했습니다. 식중독 사태 이후 모든 식자재를 새로 공수했고 조리 과정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주방장은 밤새 각 요리의 품질 관리 매뉴얼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더 이상 VIP 메뉴와 일반 메뉴의 구분은 없었습니다. 모든 승객에게 최고급 식재료로 만든 동일한 요리가 제공됩니다. 아침 식사 시간, 휠체어를 탄 노인 승객이 레스토랑에 들어섰습니다. 즉시 2명의 승무원이 다가가 자연스럽게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단순한 의무감이 아닌 진심 어린 미소와 함께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승객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음식의 맛도 서비스의 질도 전날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오후에는 선상 파티가 열렸습니다. 기존에는 VIP 고객만을 위한 행사였지만 이제는 모든 승객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부부는 독일 전통 춤을, 한국의 어르신들은 흥겨운 트로트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국적과 나이를 초월한 화합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더욱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승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비상상황 대처 훈련을 요청한 것입니다. 서준은 35년간의 해군 경험을 살려 직접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심폐소생술부터 화재 대응까지 실전과 같은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현우도 함께 참여하며 아버지의 리더십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프린세스호의 분위기는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라운지에서는 각국의 승객들이 서로의 문화를 나누며 대화를 나눴고 갑판에서는 승무원들이 늦게까지 남아있는 승객들을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서준은 선교에 올라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현우가 조용히 다가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부자의 눈빛에는 이해와 존경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가치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달은 듯 했습니다. 잠시 후 한 승무원이 급한 발걸음으로 선교에 올라왔습니다.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감사 편지들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편지에는 이틀 사이에 완전히 달라진 서비스에 대한 진심 어린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첫날 차별을 겪었던 승객들의 마음이 크게 움직였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난 20년간 꿈꿔왔던 진정한 크루즈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시설이나 고급스러운 음식이 아닌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존중을 받으며 진정한 여행의 기쁨을 나누는 공간. 그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프린세스호에는 더 이상 1등 승객도 2등 승객도 없었습니다. 오직 귀한 손님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모시는 자부심 넘치는 승무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서준이 그토록 바라던 진정한 프리미엄 서비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프린세스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산항에 정박해 있는 거대한 선체는 이전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신은 전혀 다른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준은 이번에도 평범한 승객의 모습으로 승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옷차림의 노인 승객일 뿐이었지만 승무원들은 그를 다른 모든 승객과 마찬가지로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는 젊은 승무원이 모든 승객에게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고 로비에서는 휠체어를 탄 승객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외국인 승객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승무원들은 기초적인 외국어 교육도 받았습니다.
레스토랑의 모든 좌석은 이제 선착순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창가 자리든 안쪽 자리든 승객들은 자유롭게 원하는 곳에 앉아 식사를 즐겼습니다. 주방에서는 모든 요리가 최고의 품질로 제공되었고 서빙 시간도 공평했습니다. 한 달 전 함께 식사했던 독일인 부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친구 부부도 함께였습니다. 토마스는 지난번의 경험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휠체어를 타신 어머니를 모시고 왔던 박민국 씨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현우는 이제 아버지의 경영 철학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효율과 수익만을 쫓던 그의 시각도 변화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승객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진정한 프리미엄 서비스이며 이것이 오히려 더 큰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프린세스호의 평판은 급속도로 높아졌습니다. 더 이상 부정적인 리뷰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진정성 있는 서비스로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약률은 100%를 기록했고 대기자 명단도 길어졌습니다. 서준은 갑판에 서서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35년의 해군 생활과 20년의 기업 경영이 만들어낸 결실을 보며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안심하고 현우에게 회사를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토마스 부부의 손자였습니다. 아이는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고 서준은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국적도 나이도 지위도 모두 다르지만 이곳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여행자일 뿐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메인홀에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승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작은 음악회였습니다. 각국의 승객들이 모여 음악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서준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꿈꾸던 진정한 크루즈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밤 프린세스호는 조용히 바다를 가르며 항해했습니다. 갑판 난간에 기대어 선 서준의 귓가에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프린세스호는 단순한 유람선이 아닌 모든 이에게 평등한 꿈과 행복을 선사하는 진정한 바다의 궁전이 되었습니다. 서준은 이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이제 더 넓은 바다를 향해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